빗물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내 삶의 리듬 같았다. 둔탁하고 반복적이며 아무런 감흥도 없는 그날 밤도 그랬다. 나는 낡은 카메라를 닦으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장마철에 끈질긴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불규칙하게 번뜩이는 번개 불빛이 잠시 세상을 하얗게 비추고 이내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짧은 순간 나는 길 건너편 낡은 건물 앞에서 홀로 서 있는 그녀를 보았다. 얇은 원피스 차림에 우산도 없이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마치 세상의 모든 비극을 혼자 감당하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뒷모습만으로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지금 막 모든 것을 포기했거나 혹은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한다는 것을 내 심장이 이유 모를 통증과 함께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날 밤의 기억은 마치 한 편의 흑백 영화처럼 내 삶에 깊게 박힌 채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김현수다. 올해로 49. 사람들은 내 나이가 되면 삶의 무게와 지혜가 더해진다고 말하지만 내게 남은 것은 오직 공허함 뿐이었다. 5년 전 아내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잃은 상실감은 내 삶의 모든 색깔을 지워버렸다. 아내와 함께 가꾸던 정원은 이제 잡초만 무성했고 그녀의 손때가 묻은 작은 카페는 오래전 문을 닫았다. 유일한 딸아이는 유학을 떠나 가끔 안부 전화만 할 뿐이었다. 딸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낯설게 들렸고 나는 서서히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갔다. 나는 풍경 사진과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는 프리랜서 사진 작가다. 한때는 열정으로 가득 찬 젊은 작가였지만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중년 남자일 뿐이었다. 작업실 겸용으로 쓰는 낡은 아파트에는 아내와 딸아이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활짝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마치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 같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커피를 내리고 빵 한 조각을 구워 먹고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만큼은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무거웠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그게 나의 현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카메라 렌즈를 닫고 있었다. 빗소리에 맞춰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만이 유일한 동반자였다. 그때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거대한 아파트 숲 사이로 낡고 허름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 건물 앞 가로등 불빛 아래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비에 젖어 축 늘어진 머리카락, 어깨가 훤히 드러나는 얇은 원피스.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슬픔, 절망, 그리고 체념이 한데 뒤섞인 그림. 나는 홀린 듯 카메라를 들었다. 그녀의 모습을 렌즈에 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의 모습이 바로 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렌즈 속 그녀는 미동도 없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에 단념한 사람처럼. 나는 그녀에게서 내 젊은 날의 모습을 보았다.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시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하던 시절. 그녀는 지금 내가 겪었던 것보다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 그녀는 저항했지만 남자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끌려갔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이성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내 발걸음은 이미 현관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젖은 코트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차가운 바람이 몸을 스쳤다. 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녀를 쫓아갔다. 골목길 안쪽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다급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위험하다는 직감이 나를 지배했다. 어쩌면 나는 그녀를 통해 나 자신을 구원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의 절망을 외면하면 나의 절망 또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밤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려던 그 순간, 내 삶에 갑작스럽게 끼어든 운명처럼 다음 날 비는 그쳤지만 도시는 여전히 회색빛이었다. 젖은 아스팔트에서는 꿉꿉한 냄새가 올라왔다. 어젯밤의 기억은 꿈처럼 희미했지만 내 마음속에 남은 묘한 불안감은 현실이었다. 나는 습관처럼 친구인 민준의 가게로 향했다. 그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끔씩 들러 커피를 마시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나의 유일한 일상이었다. 민준은 아내의 친구였고 덕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의 서점은 내게 유일한 피난처와 같았다. 그곳에 가면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를 잊을 수 있었다. 어제 잠은 좀 잤어. 얼굴이 엉망인데. 민준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잔을 받아 들었다. 그냥 빗소리 때문에 좀 뒤척였어. 나는 어젯밤에 본 여자의 이야기를 차마 꺼낼 수 없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고 동시에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민주는 내 말을 믿는 것 같지 않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동생 녀석 때문에 죽겠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데?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동생은 바로 어젯밤 내가 본 그 여자, 박서연이었다. 민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서연은 도박에 빠진 오빠 때문에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고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절망하고 있었다. 서연이는 결국 그 사채업자들에게 몸을 팔려고까지 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젯밤에 그 남자는 사채업자였던 것이다. 내가 본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 녀석들, 서연이한테 터무니없는 계약서를 들이밀었대. 평생 노예처럼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저녁 나는 민준의 부탁으로 서연을 만나게 되었다. 민준은 내가 사진작가라며 서연에게 나를 소개했다. 서연은 민준과는 달리 차갑고 무표정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빗속에서 홀로 서 있던 절망으로 가득 찬 뒷모습, 그녀의 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었고 서연과 나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준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힘내요. 나의 위로에 서연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픔으로 가득 찬 텅 빈 웃음이었다. 힘내라는 말, 지겹도록 들었어요. 힘낼 힘조차 없는 사람한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혹시 저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돈은 없는데. 서연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라도 좀 나누고 싶어서. 서연은 내 말을 끊고 가방에서 꾸깃꾸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계약서였다. 내용이 복잡했지만 핵심은 명확했다. 빚을 갚는 대가로 그녀의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 오빠를 위해 저 자신을 팔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반대해서 결국 이렇게 됐네요. 서연은 계약서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냥 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아저씨, 저 좀 사주세요. 그녀의 말은 내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사주세요라는 말은 마치 그녀의 영혼이 내는 비명처럼 들렸다. 그녀의 눈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버리려 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절망은 너무나도 깊고 어두웠다. 나는 그녀에게서 과거의 나 자신을 보았다. 아내를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나 자신. 그녀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구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 끔찍한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과연 그녀를 돕는 일일까? 아니면 나를 또 다른 죄책감에 빠지게 할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서연의 제안은 마치 썩은 동아줄 같았다. 잡으면 살 것 같지만 결국 더 깊은 구덩이로 떨어뜨릴.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덤덤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절규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어젯밤 비를 맞던 처절한 뒷모습을 다시 한번 보았다. 나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는 못해요. 서연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쳤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다. 역시, 그렇죠. 죄송해요.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듯 몸을 일으켰다. 나는 그런 그녀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대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 빚, 제가 대신 갚아줄게요. 서연은 내 말을 듣고 멍하니 나를 쳐다보았다. 네. 왜 그러세요? 저한테 뭘 바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당연한 반응이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나는 진심을 담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서연 씨의 자유를 빼앗을 생각은 더더욱 없고요. 그냥 이 지옥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는 내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이해했다. 그녀의 삶은 신뢰라는 감정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말을 이어나갔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서연은 긴장하며 내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제가 빚을 갚아주는 대신 서연 씨는 저와 함께 살아요. 내 아파트에 남는 방 하나를 쓰면서 내 일을 조금 도와줘요. 사진 작업실 정리나 간단한 심부름 같은 것들. 그리고 당신의 빚이 모두 청산될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해줘요. 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나는 빙긋 웃었다. 나도 혼자 살아요. 당신도 알다시피. 아내와 딸아이를 잃고 난 뒤로 내 삶은 텅 비어버렸어요. 누군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것 같아서요. 나의 말은 어쩌면 이기적인 구실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진심이었다. 나는 그녀를 구원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나 또한 그녀에게서 구원받고 싶었던 것이다. 서연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절망과 희망, 의심과 신뢰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었다. 잠시 후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약속 지킬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서연과 함께 사채업자를 찾아갔다. 민준도 함께였다. 그 낡은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어젯밤 그녀가 느꼈을 공포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우리를 맞았다. 나는 그들에게 서연의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의아해했지만 현금 뭉치를 보자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빚을 청산했다. 서연의 얼굴에는 그제야 안도감이 스쳤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이제야 사라진 것 같았다. 민주는 내게 연신 고마움을 표현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민주는 여전히 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서연에게 어떤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의심을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나의 진심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였다. 그렇게 서연은 내 아파트에 한 방에 들어왔다. 그녀의 짐은 낡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다. 텅 빈 방에 짐을 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5년 전 아내가 떠난 후 굳게 닫혔던 내 마음의 문이 이제야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어색하고 낯선 동거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녀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었다. 어색한 동거의 시작이었다. 텅 빈 방에 낡은 캐리어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서연의 모습은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폐허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방을 내어주고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다. 각자의 공간에 들어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흐르는 침묵은 낯설고 불편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주기도 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굳게 닫혔던 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두드리는 듯 했다. 서연은 처음 며칠 동안은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혹시라도 불편해할까봐 조심스러웠다. 괜히 말을 걸었다가 그녀의 상처를 건드릴까봐 두려웠다. 우리의 대화는 식사했어요. 네, 필요한 건 없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같은 짧은 질문과 대답이 전부였다. 마치 낯선 타인과 함께 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지켜봐 주는 것을 택했다. 서두르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 나는 내 작업실에서 사진을 정리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씩 밖으로 나가 풍경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카메라 가방을 정리하는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렌즈를 닫고 필름을 교체했다. 그녀의 눈빛은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진지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사진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보았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렸다. 나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내 옆에 다가와 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한 거실을 채웠다. 나는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마셔요. 따뜻할 거예요. 서연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커피 잔을 받아 들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이 입을 열었다. 아저씨, 처음 봤을 때 왜 저한테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가늘게 떨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글쎄요, 아마 내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제 모습이요. 나는 빙긋 웃으며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나도 서연 씨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이 사라진 세상에서 나는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삶의 의미도 희망도 없는 그런 날들이었어요. 빗속에 홀로 서 있던 서연 씨의 뒷모습이 마치 그때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서연은 내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가에 맺힌 작은 물방울을 보았다. 그것은 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혼자 울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었으니까.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먼저 내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아저씨, 이 사진은 어디서 찍었어요? 사진은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그녀는 내게 사진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에게 대답해 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서히 활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사진의 기본기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으러 나갔다. 낡은 카메라를 든 그녀의 모습은 어색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우리는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게 되었다. 서연은 도박에 빠진 오빠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아픔은 너무나도 생생했고, 나는 그녀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아픔을 이야기해 주었다. 아내와의 아름다웠던 추억들, 그리고 그녀를 잃고 난 뒤의 고통과 외로움.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서연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내 삶의 텅 빈 공간을 채워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삶의 희망을 되찾아 주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동거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나는 서서히 깨달았다. 그녀는 내가 구원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을 구원해줄 존재라는 것을. 서연은 사진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시키는 일을 돕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눈빛은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물을 보는 시각이 남달랐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는 평범한 풍경 속에서 그녀는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견해냈다. 그녀가 찍은 사진들은 흑백임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재능을 키워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나의 오래된 카메라를 선물했다. 이걸 저한테요, 아저씨.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내 조수가 아니라 어엿한 사진작가 박서연이니까 낡은 카메라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이제 그 친구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네요. 서연은 카메라를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사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낡은 필름 카메라의 원리부터 빛을 읽는 법, 구도를 잡는 법까지 서연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우리는 함께 새벽 일찍 일어나 사진을 찍으러 다녔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도시의 풍경을 함께 담는 시간들은 내게 잊고 지냈던 열정을 다시 불러 일으켜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잃어버린 젊음이자 나의 잃어버린 희망이었다. 우리는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아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내와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 그녀가 떠난 후에 고통스러운 시간들. 서연은 묵묵히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내게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조용히 잡아줄 뿐이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아내의 온기를 느꼈다. 서연 또한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 도박에 빠져 가정을 파탄낸 오빠, 그리고 그녀에게 빚을 갚으라며 끊임없이 협박했던 사채업자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사진을 찍으며 그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골목길에 홀로 서 있던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녀는 마치 흙탕물 속에서 피어난 연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의 상처받은 영혼을 사랑했고 그녀의 강인한 의지를 사랑했다. 나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그녀가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그녀의 곁에서 평생 함께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두려웠다. 나의 마음을 그녀에게 들키는 것이 두려웠다. 우리의 관계는 시작부터 너무나도 복잡하고 위태로웠다. 나는 그녀에게 구원자이자 동시에 고용주였다. 그녀는 아직 20살 초반의 어린 여자였고 나는 그녀보다 20살이나 많은 중년 남자였다. 나는 그녀가 나를 그저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나는 이 관계를 더 이상 망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우리는 한적한 바닷가로 사진을 찍으러 갔다. 나는 그녀에게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주며 말했다. 서연 씨,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해졌으니까. 빚도 다 갚았으니 이제 자유롭게 살아요. 나의 말에 서연은 갑자기 사진기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아저씨, 혹시 저를 이제 떠나보내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마음은 그녀를 붙잡고 싶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내 머리는 그녀의 자유를 위해 그녀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우리는 바닷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파도 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서연의 질문은 내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려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떠나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나이 차이, 우리의 관계의 시작, 모든 것이 나를 짓눌렀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좋아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아저씨가 저한테 베푼 친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저씨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좋아요. 따뜻하고 믿음을 주는 눈빛이라서. 그녀의 고백은 나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서연 씨, 나는 당신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나는 어렵게 말을 꺼냈다. 내 마음속에선 이미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싶었다. 이 감정이 그녀에게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다. 우리의 관계는 너무 복잡해요. 나는 당신을 지켜줘야 할 사람이고 당신은 이제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할 때예요. 내가 당신의 앞길을 막아선 안 돼.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아저씨는 저한테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저씨는 저한테 삶의 이유를 되찾아준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 곁에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강인한 의지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그늘 속에 숨어있는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성숙한 여인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바닷가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의 관계에 대해, 우리의 미래에 대해 나는 그녀에게 나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서연은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니까. 그녀의 말에 나는 큰 용기를 얻었다. 우리는 서울로 돌아와 민준을 만났다. 민준에게 우리의 관계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준은 처음에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현수 형, 농담이죠. 서연이는 아직 어려요. 형은 서연이한테 은인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민준은 나를 비난했다. 그는 내가 서연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의 오해를 풀어주려 노력했다. 아니, 민준아, 나는 서연이를 이용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서연이를 사랑해. 그리고 서연이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민준은 나의 말을 믿지 못했다. 그는 서연에게 직접 물었다. 서연아, 정말이야 형이 너한테 뭘 강요한 건 아니지?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빠, 현수 아저씨는 나한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어. 오히려 나한테 삶의 희망을 되찾아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줬어. 나는 아저씨를 사랑해. 서연의 말에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우리를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자리를 떠났다. 우리는 민준의 반대에 부딪혔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우리는 사회의 시선과 편견에 맞서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했고 서로의 사랑을 확신했다. 우리의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해주는 깊고도 순수한 사랑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모든 편견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예상치 못한 그림자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서연의 오빠였다. 민주는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연을 찾아왔다. 그는 서연에게 자꾸만 과거의 일들을 들먹였다. 서연아, 너는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그 사람 나이도 많은데 너한테 뭐라도 챙겨주겠다고 해서 넘어간 거 아니야. 그의 말은 칼날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서연은 이미 그와의 인연을 끊겠다고 다짐했지만 친오빠라는 존재는 그녀에게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었다. 나는 민준을 만났다. 민준아, 나는 네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해. 내가 서연이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는데 그건 오해야. 서연이의 과거를 이용해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은 네가 아니라 너였어. 나는 민준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형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형 때문에 서연이가 이렇게 된 거야. 민준은 나에게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나는 그의 주먹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분노를 이해했다. 그의 분노는 사실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서연의 고통을 외면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서연은 오빠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굳건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오빠, 나 이제 오빠한테 돈 안 줄 거야. 오빠가 내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행복까지 망치려고 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오빠의 불행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오빠도 이제 제발 자신의 인생을 살아. 서연의 말에 민주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결국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자취를 감추었다. 민준의 방해는 예상된 것이었지만 더 큰 시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바로 내 딸이었다. 유학 중이던 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 요즘 아빠가 이상하다는 소문이 들려요. 젊은 여자랑 같이 산다면서요. 딸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엄마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아빠가 어떻게 이래요. 저는 아빠를 믿었는데. 딸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딸에게 해명하기 위해 그녀가 유학 중인 미국으로 떠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이 나를 붙잡았다. 아저씨, 아니, 현수 씨, 지금 가면 안 돼요. 따님은 지금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듣지 않을 거예요. 시간을 줘야 해요.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서연의 말은 옳았다. 나는 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우리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의지했다. 서연은 내게 힘이 되어 주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따님이 이해해 주실 때까지 제가 현수 씨 옆에서 같이 기다려 드릴게요. 그녀의 따뜻한 말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서연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제가 현수 씨를 지켜줄 차례잖아요. 우리는 함께 사진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순수한 열정을 보며 다시 한번 사진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다. 서연은 나의 풍부한 경험과 노련함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는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당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편견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랑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편견을 이겨낼 만큼 강했다. 민준의 반대, 딸아이의 차가운 외면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며 단단해졌다.
서연은 더 이상 내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내 삶의 동반자이자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서연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낡은 카메라를 들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빗속의 그 거리에서 서연아, 내가 당신의 삶을 구원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 자신이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되어 줄래요? 나의 진심 어린 청혼에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의 눈물이 가득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우리의 사랑을 확인했다.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족들의 축복은 없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더 큰 행복이 가득했다. 우리는 가까운 친구들 몇 명만 초대하여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민주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는 그를 이해했다. 언젠가는 그도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믿었다. 딸아이에게는 결혼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언젠가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우리를 찾아오기를 바랐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풍요로워졌다. 서연은 이제 내 아내가 되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함께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맞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서연에게 사진 스튜디오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의 뛰어난 감각과 열정 덕분에 우리의 스튜디오는 점점 더 유명해졌다.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함께 작품을 만들었다. 우리의 사진 속에는 우리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연은 나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었다. 그녀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추억으로 남아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서연은 나의 과거를 존중해 주었고 나는 서연의 과거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어느 날 나는 딸아이에게서 온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아빠,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놀랐지만 이제는 아빠의 행복을 빌어드릴게요.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면 새 엄마를 만나보고 싶어요. 딸의 이메일을 읽는 순간 나는 눈물을 쏟았다. 서연의 말처럼 시간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다. 나는 딸에게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딸. 아빠는 이제 정말 행복하단다. 언제든 괜찮으니 돌아오렴. 너의 자리는 항상 비워져 있단다. 나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 서연은 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현수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현수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두운 곳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현수 씨는 저에게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빗속의 절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랑과 행복의 이야기였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으로 채워졌다. 우리는 더 이상 화려한 무엇을 갈망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서연과 함께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다. 서연은 이제 능숙한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녀가 요리하는 모습,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
마당에 작은 화단을 가꾸는 모습. 나의 모든 사진에는 그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나의 뮤즈였고 나의 삶이었다. 우리는 함께 낡은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나섰다. 나는 그녀에게 사진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내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다. 그녀가 찍은 사진들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사진 속에는 아픔을 이겨낸 사람들의 희망이, 그리고 소박한 일상 속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연은 이제 나보다 더 유명한 사진 작가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불행에 갇힌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열정으로 세상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예술가였다. 딸아이에게서 온 이메일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다. 딸은 가끔씩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나는 그녀에게 서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빠가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고 아빠의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 주었단다. 딸은 내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나는 언젠가 그녀가 돌아와 서연을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라 믿었다. 민중과의 관계도 점차 나아지고 있었다. 그는 우연히 서연의 사진 전시회에 들렀고 그녀의 사진들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연의 사진 속에서 그녀의 행복을 보았고 그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했는지 깨달았다. 민주는 전시회가 끝난 후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다. 형,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서연이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민준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가족의 축복까지 얻게 되었다. 나는 서연에게 종종 말했다. 서연아, 내가 당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구원한 것 같아. 서연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구원한 거예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테니까. 그녀의 말은 옳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자이자 동시에 구원받는 존재였다. 우리의 사랑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함께 마당의 작은 화단을 가꾸고 있었다. 서연은 흙을 만지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딸아이였다. 아빠, 저 지금 한국에 도착했어요. 아빠랑 새엄마 보고 싶어요.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내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햇살처럼 따스했고 나는 그녀의 웃음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보았다.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웃음,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완벽한 하나의 그림이었다. 내 삶은 한 폭의 흑백 사진 같았다. 무채색의 풍경 속에서 나는 홀로 서 있었다. 그러다 서연을 만났다. 그녀는 내 삶에 들어와 그 흑백 사진에 색을 입혀주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삶의 희망을 보았고 그녀는 내게서 삶의 안식처를 찾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구원과 치유,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 나는 이제 49의 중년 남자가 아니라 서연의 남편이자 딸의 아빠,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의 할아버지가 될 예정이었다. 서연은 이제 어엿한 사진작가 박서연이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우리는 함께 낡은 카메라를 들고 여행을 떠나고 함께 작은 화단을 가꾸었다. 우리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함께 작업실에서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연이 내가
처음 그녀를 찍었던 사진을 발견했다. 빗속에 홀로 서 있던 처절한 뒷모습의 사진. 이 사진 아직도 가지고 계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히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사진은 내게 가장 소중한 작품이야. 당신의 절망을 담은 사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 순간을 담은 사진이기도 하니까. 서연은 빙긋 웃으며 내 어깨에 기대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편견과 시련을 이겨냈다. 민주는 우리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딸은 이제 서연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딸은 서연에게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다. 서연은 나의 딸에게 따뜻한 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고, 나의 딸은 서연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었다. 나는 가끔씩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본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기지 않는다. 아내의 사진을 보며 나는 그녀와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서연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을 기대한다. 서연은 나의 과거를 감싸 안아주었고, 나는 서연의 과거를 존중해 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행복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서연의 사진을 찍었다. 마당의 작은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렌즈에 담으며 깨달았다. 그녀의 웃음이야말로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것을. 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삶을 구원하는 이야기. 우리는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었고 서로에게 길을 찾아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피어난 기적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한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